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뉴 대성병원 소화기내과 안영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팩스클루가 3상 임상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낸 어떤 임상 연구 결과들을 제가 작년 7월에 팩스클루가 이제 출시된 이후로 팩스클루를 환자들한테 실제로 처방을 하고 투약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임상에서 느껴지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게 이 팩스클루의 3상 임상 연구 중에 어떤 결과가 이걸 뒷받침하는지 이런 걸 좀 엮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환자입니다. 이제 30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기저 이제 이 환자는 GERD를 갖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약도 써봤던 환자인데, 역류 증상이 있는 걸 본인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했던 환자가 신경외과에서 이제 허리 통증으로 NSAID를 처방받으면서 구토 증상이 생겼습니다. 히스타민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같이 복용을 했고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구토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내시경을 시행했고 대단한 이로저는 보시다시피 보이진 않았습니다. 많이 줘도 LA 클래시피케이션 A를 줄까 말까 정도였는데, 환자의 증상이랑 내시경 소견은 원래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닌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PPI를 줘서 환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환자가 얘기하기로 증상이 30% 남아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PPI를 일주일만 썼는데도 구역감, 구토, 속쓰림이 증상의 70%를 잡았다는 거죠. PPI는 확실히 좋은 약입니다. 30% 남아있는 약을 잡기 위해서 약을 팩스클루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팩스클루를 변경하면서 일단은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나이가 젊은 여자고, 그래서 제 그냥 짧은 경험상으로 이 환자는 결국은 8주를 처방을 해서 약을 채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보냅니다. 7월 7일에 갔던 환자가 8월 3일에 내원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상은 2주 전에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2주간은 속이 안 좋거나 속쓰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팩스클루를 4주 만에 종료를 하고 헬리코박터 이라디케이션 치료로 넘어갔습니다. UBT까지 다 이제 하면서 환자를 쭉 봤는데 일단은 증상이 그 뒤로 쭉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달 동안 한 번도 내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환자의 증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히스타민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와 PPI 그리고 PK, 특히 팩스클루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히스타민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1977년에 시메티딘이 출시된 이후로 굉장히 좋은 약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처방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좌장으로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정은 교수님이 몇 달 전 다른 그 심포지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타민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도 좋은 약이고 PPI도 좋은 약이고 PCAB도 좋은 약이다. 근데 벌레 잡는데 대도를 쓸 수는 없으니 위험 같은 데는 히스타민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히스타민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아직까지도 사용될 정도로 위산을 분비하는 능력이 있는데 PPI가 출시되고 1세대 PPI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완전히 꺾였죠. 2세대 PPI는 1세대 PPI보다 좀 더 좋고 강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PPI가 나오자 1세대 PPI는 자리를 내줬죠. 지금 PKB PPI 2세대 PPI에게 그 자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상이 바뀌었고 훨씬 강력하고 훨씬 효과적인 걸 증명을 해내고 있죠. PPI와 PCAB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PPI는 프로드럭 형태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식전 30분 전에 복용을 해야 되고, 음식물이 들어와서 점막을 자극을 해서 위산이 나와야 설페나마이드 형태로 바뀌면서 그제서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리버시블하죠. 한 번 어떤 리셉터에 작용한 PPI는 휴지기에 있던 프로톤 펌프가 다시 활동을 개시해도 얘한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계가 있죠. PCAB은 전혀 다른 점이죠. PCAB은 프로드럭 형태가 아닌 드럭 형태로 다이렉트로 작용을 합니다. 온셋이 빠르고 첫 번째 도주가 맥시멈 효과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두 번째로 리버서블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프로톤 펌프의 활동을 이니비션 했다가 휴지기에 있던 프로톤 펌프가 움직이면 가서 얘를 또 이니비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피컷이나 포텐시에서 차이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상 임상 연구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합번, 자결감, 명치부 자결감을 나타내는 효과에 있어서 PPI의 에소미프라졸과 대비해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있죠. 7일 만에도 그렇고 8주 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트 시비어 환자를 나눠서 보면 이 모더레이트 시비어라는 건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잠깐 생각하면은 마일드가 아니니까 뭐 굉장히 심하거나 내시경 소견이 막 심하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 모더레이트 이러시블 리플럭스 디지즈라 함은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의 증상을 본인이 느끼면 거기서부터 모더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통한 내시경에서 1호전을 발견해서 혹시 증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환자들은 마일드에 속할 수 있지만, 본인이 뭐 속쓰림, 뭐 구역감, 목의 이물감, 뭐가 됐든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 먼저 진료실을 찾아와서 앞에 앉아있는 환자들은 전부 다 모더레이트 포함된다고 봐야죠. 근데 모더레이트 환자들과 시베어 환자들을 묶어서 보면 데이 3일째에는 PPI에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효과를 보이죠. 이게 삼상 임상 연구에서 아날라이시스를 한 번 더 해본 건데, 이제 LA 클래시피케이션, 역류성 식도염의 1호전을 가지고 LA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눴을 때 A랑 B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나눠서 따로 돌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아시아인 중에서 LA 클래시피케이션 C나 D, 그러니까 뭐 75%뭐 이하 이상으로 막 얘기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역류성 식도염을 보이는 환자는 전체 환자분의 1%, 아주 많게 보고되는 페이퍼에서 3%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에서는 거의 없죠. 근데 실제로 건강검진을 하든 내시경을 하든 이렇게 쭉 내시경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LA 클래시피케이션 B 5mm 이상의 환자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5%에서 20% 정도를 얘기하곤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가 A에 속합니다. 근데 이 A랑 B군에 있는 환자들을 나눠서 보면 PPI에 비해서 4주째에 약간 유의할 정도의 1호전의 호전소견을 갖고 온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제 에피커시나 이제 힐링 레이트 자체가 좀 더 강력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팩스플루가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제 위산을 억제하는 정도를 비교한 표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다케다의 다케켓, 이 보노프라잔을 이제 같은 용량으로 비교했을 때 팩스플루가 좀 더 가스트릭 펄프세이트에서 좀 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걸 뭐 헤드투헤드 연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넉터널 엑시드 브레이크, 이제 야간 공복 속쓰림이라고 하죠. 새벽 속쓰림. 이 환자였습니다. 33세 남자 환자였고, 이 환자는 이제 야간 속쓰림 자체도 문제인데 야간 속쓰림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이 환자의 다음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쳤고, 그게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이제 와서 속이 쓰리다, 야간 속쓰림으로 잠을 못 자겠다, 수면제를 주든 치료를 해주든 해달라, 내시경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11시 방향 정도에 보이는 약간의 1호전이 있긴 하지만 뭐 대단하진 않죠. 하지만 증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팩스플루를 4주 처방을 했습니다. 4주 뒤 9월 23일에 환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속쓰림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항상 있어 왔다. 수면이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게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됐다. 타원에서 저녁 식전에 약 복용도 해보고 이약저약 써봤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만났던 어떤 선생님들이 PPI를 뭐 BID를 쓰셨을 수도 있고 저녁 식전이나 뭐 이렇게 약을 뭐 아니면 취침 전이나 뒤로 당겨본 겁니다. 반감기가 짧은 PPI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복용하는 시간을, 취침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야간 공복 속쓰림을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죠. 이약저약 써봤다는 거, 뭐 덱살론프라졸 막 이렇게 PPI도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작용 기전이 다르고 뭐 빠른 릴리징과 느린 릴리징이 같은 약에 섞여 있고 이런 종류가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이약저약을 다 섞어서 써보신 거죠. 근데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초록색 약, 팩스쿨이죠. 40ml짜리. 먹기 시작하고 3일 만에 새벽 속쓰림이 소실됐다. 이후에 약 먹는 기간 동안 증상이 없다가 약이 다 떨어진 후 한 번 오전 6시에 속쓰림이 발생했다. 약을 더 먹어야겠다. 라고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팩스쿨을 4주를 더 처방을 해줬죠. 8주를 복용하고 다시 왔습니다. 약은 매일 먹었다. 한 달간 야간 증상은 라면을 먹고 전날 한 번만 발생했다. 아무래도 한두 달이라도 약을 더 먹어야겠다.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환자의 일상생활을 흔들고 있을 때 어떤 약으로 인해서 그 증상이 조절이 되게 되면 환자는 이 약에 대해 굉장한 신뢰와 의존성을 보이게 됩니다.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이 팩스쿨루가 녹터널 엑시드 브레이크 환자한테 이런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이제 롱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유지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GERD를 호소하는 환자의 75%가 그들의 수면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PPI를 처방을 했을 때 내가 완전히 이 PPI만으로 이 녹투널 엑시드 브레이크가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50%가 약간 안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PPI, BID를 써보고 PPI에 히스타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얹어서 병용 처방을 해봤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는 약간의 걸림돌, 허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을 줘봐야 효과가 대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녹터널 엑시드 브레이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근데 이 팩스클루가 PPI 에소메프라졸을 대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게 삼성 임상 연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기 3일째는 거의 2배고요. 이후로도 크게 차이가 뭐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PPI는 대부분 뭐 반감기가 짧습니다. 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아주 긴 게 나와가지고 뭐 4시간을 주장하는 PPI도 있긴 하지만 저 테고프라잔, 이노인의 테고프라잔이 반감기가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5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케다의 다케케, 보노프라잔이 7시간 정도입니다. 대용제약의 팩스클루의 반감기가 통상적으로 9시간을 얘기하고 7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이 반감기가 갖고 오는 이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환자가 오전에 약을 복용하든 점심에 약을 복용하든 뭐 식후에 복용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 복용을 했을 때 상당기간 오랜 시간 동안 이 에피케시를 유지해주면서 녹터널 엑시드 브레이크를 조절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입니다. 만성기침이 있는 환자입니다. 만성기침. 이제 글러버스라고 이제 목에 이물감도 있고 만성기침도 있는 환자였는데 신물이 올라올 때마다 만성기침이 있다라고 해서 내원을 했고 내시경을 했습니다. 1시 방향에 보이는 1호전과 5시 방향에 보이는 1호전이 클래시피케이션 A 정도의 1호전은 확실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ERD가 있어서 이제 약을 처방을 했는데 PPI를 처음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이 만성기침이 이제 포스트 나잘 드립 신드롬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저희 항히타민제랑 같이 드리긴 했는데 환자분이 그래서 쭉 외래를 출시를 합니다. 5월 달에 오고 5월 다시 또 오고 하면서 이제 PPI를 2학조에 다 써봤습니다. 뭐 라베 썼다가 판토 썼다가 에조메 썼다가 효과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환자가 계속 얘기하죠. 증상이 다시 나왔어요. 아 지금 약간 이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다른 병원에서 또 뭔가 수술을 하고 엔세이드랑 판토프라졸을 처방받아서 왔길래 그냥 이 약을 그러면은 빼고 팩스클루로 약을 바꿔줬습니다. 9월 21일이죠. 환자가 9월 23일에 다시 병원에 찾아옵니다. 이틀 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 약들은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때 뭐 콧물이 있거나 하면 항상 기침이 따라와요. 약을 먹고 있을 때도. 근데 이번 약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기침이 안 난다. 내가 일주일 뒤에 해외 출장이 있는데 약을 좀 많이 가져가야겠다. 3개월치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ERD, 인디시드, 크로닉 커프에 대해서 다양한 PPI를 써본 환자가 효과가 없다는 거를 알고 신물이 이걸 만든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완전히 눌러주질 못하자 PPI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었는데 팩스클루를 쓰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니까 약을 이제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이틀 만에 내원을 한 거죠. 병원장님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환자가 이틀 만에 와서 막 칭찬을 하고 가가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 만성기침의 데이터가 피캡 중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약이 팩스클루입니다. 삼성 임상연구 데이터인데요. 이제 에이티피컬 심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보죠. 뭐 글로브스도 보고 크로닉 커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 중에 이제 크로닉 커프에 대해서 피캡 중에 유일하게 팩스클루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 3일째, 7일째, 8주째까지 PPI에 대비해서 우월한 효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만성기침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선생님들한테도 큰 힘이 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젤 리스플럭스 디지즈가 있을 때 초기 치료는 PPI나 PCAP을 4주에서 8주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유지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디비주얼 케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GERD라는 병은 어느 정도 기능성 질환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부분 자기가 어떤 걸 먹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자세나 어떤 습관이나 뭔가가 나를 자극해서 이게 나빠진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습관을, 그 음식을, 그 물질을 제한을 하는 거를 유지치료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건 맞죠. 모르면 찾아줘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그럴 때 약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예전에는
온디맨드 PPI를 썼습니다. 일단 4주에서 8주 치료를 해서 1호전을 치료하고 나면 약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증상이 있을 때마다 드세요. 근데 온디맨드 PPI는 이제는 알고리즘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시면 컨티뉴어스 피켓, 컨티뉴어스 하프도즈 피켓, 컨티뉴어스 PPI, 컨티뉴어스 하프도즈 PPI, 온디맨드 피켓. 온디맨드 PPI는 없어졌죠. 요걸 가지고 환자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4세 남자 환자입니다. GERD로 수년째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죠. GERD 병 자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의사만큼 잘 알죠. 이런 분들은.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B의 1호전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가슴 통증이 있었고 빈도가 최근에 늘어났고 식물이 역류하는 느낌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방사통 같은 건 없다 해서 이제 ERD에 의한 명치 통증이구나. 그래서 이제 PPI를 처음에 줬죠. 일주만 먹었는데 명치 통증은 좋아졌다. 근데 식도 불편감은 남아있다. 이제 다들 이제 개원과 선생님들 다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환자가 와서 앉으면 이제 약의 효과는 좀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뭐 좀 좋아졌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증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약에 만족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계속 바꿨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또 바꾸고 5월 달에 또 바꾸고. 근데 이제 속이 불편한 건 다행히 이분은 PPI를 쓰면서 호전이 됐는데 빵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빵을 먹거나 특히 그게 단팥빵이면은 이 밀가루나 단팥에 반응을 해서 이 GERD 증상이 다시 생기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서 심텀이 좀 릴리프가 되니까 다시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호되게 당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다시 약을 좀 먹어야겠다. 7월 1일이었죠. 이제 피켓으로 8주를 치료를 했습니다. 이때 아마 처음에는 PPI를 썼던 것 같고 하프도즈 컨티뉴어스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쭉 쓰고 있다가 8월 2일에 하프도즈 PPI를 이제 컨티뉴어스로 쭉 먹는 게 이제 워낙 본인도 힘드니까 한 번이긴 하지만 중단하고 온디맨드 팩스쿨러로 변경을 합니다. 2022년 8월 2일이죠. 이 환자가 다시 옵니다. 9월 23일 이렇게 얘기했죠. 명치부에 쓰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먹어왔던 약 중에 이번 초록색 약은 쓰린 느낌이 와서 바로 먹으면 30분 만에 좋아지는 걸 느낀다. 수년간 5종류 이상 약을 바꿔가며 먹어봤지만 이 약이 나랑 잘 맞는다. 장기 처방을 원한다. 이 유지요법 치료에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온디맨드로 약을 써서 증상이 어쩌다 한 번씩 생겼을 때마다 그걸 증상을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2개가 있죠. 온디맨드로 쓰는 거니까 약을 먹자마자 효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 효과가 강력해야 됩니다. 한 알을 먹었을 때 맥시멈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한 알로 이 환자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팩스쿨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이 삼상 임상 연구를 보면 PPI는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약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5일째, 5번째 약을 먹을 때 어느 정도 큐뮬레이트 이펙트로 조금씩 쌓여가면서 맥시멈 이펙트에 도달하려면 5일은 최소한 넘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피캡은 그렇지 않습니다. 팩스쿨러 같은 경우는 첫 도즈에서 맥시멈 이펙트를 바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유지요법에 쓸만한 온디맨드로서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중등도 ERD 환자에서 에소메프라졸에 대비해서 가슴 쓰림을 빠르게 개선합니다. 3일차가 됐을 때 거의 효과의 3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PPI 같은 약은 일단 환자가 5일 정도는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참을성이 필요한데 모든 환자가 다 그런 참을성을 갖고 있지 않죠.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그걸 팩스쿨러는 이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약을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약이 진짜 효과가 빠르고 정말 강력하네. 환자마다 진짜 효과가 좋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생각이 다 머릿속에 스치는 거죠. 이거 걱정되는데?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닐까? 어떤 약이든 빠르고 강력하고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그렇죠. 너무 효과가 좋으면은 부작용이 걱정이 되죠. 근데 이 팩스쿨러는 아시겠지만 2022년 7월 1일에 처음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물론 3상 임상 연구는 다 했지만 세이프티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직 1년이 채 되질 않았죠. 그러니까 장기 데이터 같은 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이노엔의 이제 테거프로잔 같은 경우는 그 케미칼 클래스가 약간 다릅니다. 이에 팩스쿨러는 파이럴 계열이고 이노엔은 그렇지 않아서 근데 다케다의 보노프라잔이 같은 파이럴 계열입니다. 근데
다케다의 이제 보노프라존은 그냥 파이롤 계열이고 팩스클루는 설포닐 파이롤 계열이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 케미컬 클래스가 같은데요. 분자 구조가 같다는 거죠. 근데 작년 12월에 다케다의 보노프라존이 4년 안전성 데이터가 나왔는데 PPI에 대비해서 인페리어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팩스클루도 최소한 4년은 보장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 임상연구에서 팩스클루의 세이프티 프로파일이고요. PPI에 대비해서 유의한 인페리어한 포인트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불응성 GERD 효과가 있는가? 이제 리프렉터리 GERD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팩스클루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증례인데 30세 여자 환자입니다. 30세 여자 환자 증상 치료하는 거 쉽지 않죠. 다들 느끼시겠지만 티피컬한 한번 소견이 있었고 4년간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증상을 조절했으나 호전이 없었던 환자입니다. 당일날 증상이 있어서 이지들을 시행했고 마치 무슨 발해식도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이로전 소견이 있죠. 뭐 프로트루드 통 사인처럼 보이고 조직 검사는 했는데 아닌 걸로 거블리셋은 보이지 않았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LA 클래시피케이션 B를 주고 약을 줬습니다. PPI를 14일을 먹었는데 2주 뒤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효과 없다는 얘기죠. 나 이 약 싫다는 얘기고 당신은 그렇게 약을 잘 쓰는 의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긴장이 되죠. 그래서 약을 용감하게 끊어봤습니다. 정말로 PPI가 효과가 없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PPI가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약을 끊고 주말에 바로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6월 30일에 약 없이 보냈는데 7월 4일에 돌아왔죠. 그래서 7월 4일에 팩스클루를 처방을 해서 보냈죠. 4주 뒤에 환자가 왔습니다. 28일 기간 동안에 오전 속쓰림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마일드하게밖에 없었다. 효과가 있죠. 그래서 4주를 더 줬죠. 환자가 얘기합니다. 초록색약 팩스클루죠. 추가 복용 후 속쓰림은 완전히 소실이 됐다. 이후 불편감이 없어서 외래 내원을 안 했는데 공복에 커피를 한 잔 먹고 속쓰림이 발생했다. 약을 다시 먹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상담을 위해서 내원을 했다. 그래서 PRN으로 일단 팩스를 줬습니다. PRN으로 팩스를 줬는데 온디메이드로 조정을 해보자. 근데 그 공복에 커피는 안 된다. 잘 설명을 해서 보냈고 환자가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한 달간 3회의 속쓰림이 있었고 초록색 약을 복용하면 팩스클루죠. 30분 이내에 조화는 지는데 3일간 먹어야 완전히 소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렉터리 GERD 환자 자체는 애초에 약을 썼을 때 굉장한 효과를 약을 바꾼 것만으로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3일 정도 온디맨드 요법으로 이 환자는 조절이 됐다는 거예요. 이 리프렉터리 GERD 환자는 ERD의 10%, NERD의 19.5%가 보통 보고가 되죠. 약을 써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한테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자꾸 이제 일본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케다의 보노프라잔이 이제 우리나라의 PK보다 이제 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저널도 훨씬 페이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차용을 하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불응성 GERD, 레지선트 GERD, PPI에 더블 도즈도 써보고 PPI로 바꿔도 보고 뭐 프로카이네티스를 얹어도 보고 했죠. 근데 이거는 요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PCAP을 스탠다드 도즈로 써봐라. PPI에 안 들으면 혹은 PCAP을 더블 도즈로 쓰거나 프로카이네틱스를 써봐라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불응성 GERD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소화기학회의 작년 가이드라인인데 불응하면은 PCAP을 스탠다드 도즈를 1일 1회 써보고 그거 아니면 더블 도즈 PPI를 써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히스타민 또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도 좋은 약이고 PPI도 좋은 약이지만 PCAP이 더 좋은 약인 건 확실한 것 같다. 빠르고 강력하니까. 그리고 녹터널 엑시드 브레이크의 효과가 PPI에 대비해서 우월하다. 만성 기침에도 데이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써보니까 좋더라. 유지요법에 적합하고 온디맨드로 조절하기 좋다. 불응성 식도염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임상 연구나 데이터가 쌓여봐야겠지만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다양한 케이스와 이 3상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침 증상에서 팩스쿨루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기전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침 증상은 요즘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에 의한 바이럴 인펙션에 의한 단발성 기침에 대해서는 뭐 효과가 당연히 뭐 있을 이유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GERD 인듀스드 크로닉 커프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PPI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전에 스탠다드였죠. 그 이유는 그 커프를 이제 인지해서 커프 증상을 일으키는 그 리셉터가 인두, 후두, 그 다음에 뭐 식도와 이 사이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산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크로닉 커프가 GERD에 의한 거기 때문에 PPI로 그걸 조절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티피컬 심텀, 그러니까 GERD의 에이티피컬 심텀으로 분류되는 크로닉 커프 중에서 PPI로 뭐 이렇게 효과가 좋았던 환자들도 상당히 뭐 예전에도 적지 않게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다 조절된 게 아니었습니다. 뭐 저나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병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은 보통 한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피캡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 크로닉 커프의 PPI에 비해서 GERD가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해서 GE 정션을 자극해서 만든 그 크로닉 커프에 대해서만큼은 PPI를 썼을 때보다 피캡을 썼을 때 효과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유지요법으로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통 어느 정도 장기 처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8주 치료를 하고 나서 유지요법을 하게 되면 최근 몇 달간은 다 온디맨드 피캡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디비주얼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첫 번째로 생각은 하지만 약은 PRN 피캡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PRN으로 온디맨드로 처방을 할 때 그냥 저는 28일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최대한 증상을 그냥 참지는 말고 약으로 조절하면서 써보고 3-4알 남았을 때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8주 치료가 제대로 되고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 환자들은 4개월 정도를 버틴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피캡을 주고 4주 처방을 해드리면은 한 4달 뒤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오시면 또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시경을 해야만 꼭 처방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뭐 김정률 원장님께서 뭐 훨씬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주시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에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PPI를 표준 도주, 스탠다드 도주를 처방하는 것도 내시경 소견이 있었어야 됐죠, 예전에는. 근데 그 고시가 바뀐 이후로는 전형적인 GERD 증상, 신물이 올라온다, 뭐 속이 쓰리다, 명치부에 자결감이 있다, 그런 내용을 그냥 적고 NERD든 GERD든 진단 코드를 넣으면 내시경 소견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캡이든 PPI든 표준 도주를 4주 동안 처방해도 절대 삭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이제 그 NSAID와 병명 처방할 때 PPI 병명하는 것보다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뭐 케이스는 없었지만 혹시 경험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NSAID를 그냥 이제 감기나 이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근육통 이런 거에 잠깐 14일 이내로 쓰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PPI나 피캡을 병원하지는 않고 그냥 리자티딘이나 파모티딘을 드리는 성향은 있고요. 다만 NSAID를 복용을 했고 이제 오래 먹어야 되는 뭐 관절염 환자나 이런 분이 속쓰림을 얘기를 하면 그때는 PPI나 피캡을 드리는데, NSAID랑 PPI를 드렸을 때와 NSAID와 피캡을 드렸을 때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 같은데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K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김정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이제 1차, 2차를 다 겪어서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앉거나 이런 환자가 아니고 그냥 저를 그냥
가까워서 오고 이런 분들도 있고 생활의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도 차이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값이나 어떤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K캡이랑 팩스클루를 비교를 해서 효과가 뭐가 더 좋냐라고 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노엔의 K캡은 반감기가 5시간입니다. 대웅제약의 팩스클루는 반감기가 9시간에서 10시간을 갑니다. 같은 약을 써서 같은 효과를 보는데 듀레이션이 길다. 굳이 짧은 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이노엔의 K캡은 약 한 알이 1,300원입니다. 대웅제약의 팩스클루는 939원입니다. 우리가 보험 처방을 넣으면 환자가 뭐 약값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뭐 30몇 % 이렇게 내긴 하지만 그걸 4주 처방하고 8주 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에 가서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환자는 그 차이를 느낄 정도의 액수가 벌어집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비싼 약을 처방을 해서 보내면 다음에 왔을 때 꼭 한두 마디씩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한테는 안 해도 원무과에서 꼭 하시죠. 그러면 같은 효과를 내는 약을 내가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반감기가 짧으면서 가격이 더 비싼 약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